이렇게 모여지질 않고 나중에 캐보면 다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특성이. 그리고 제일 장점은 남도 마늘이 제일 장점은 뭐냐면 마늘 캘 때 뿌리가 거의 다 사가 있어요. 이미 수확기가 되면. 그래서 그냥 할머니들도 앉아서 이렇게 잡고 다니면 다 뽑힐 정도로 뿌리가 약해져 있습니다. 남도 마늘이 그래서 충청도 지방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수확하기 굉장히 편해서. 그런데 충청도에서 심는 거하고 저쪽 무안, 신안, 해남에서 심는 거하고 구가 틀리니까 수량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충청도도 다 대서마늘로 다시 다 넘어왔습니다. 대서마늘 같은 경우는 보통 정식 그러니까 파종 적기라고 그러는 게 보통 이제 9월 중순에 이제 마늘을 심습니다. 9월 20일 정도에 심으면 10월 달에 이렇게 이파리가 2개나 3개쯤 올라와 있다가 1월 달 정도 되면 거의 이제 12월, 1월, 2월 달까지 가만히 있다가 2월 15일 요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생육이 다시 이제 막 자라기 시작을 하죠. 2월 달에. 그래가지고 3월 때 되면 왕성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대서마늘이 이제 겨울 동안에 월동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그렇죠? 싹이 나와 있는데 겨울 동안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 싹이 나온 부분하고 요 땅에 있는 부분하고 거기에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벗겨져요. 바람이 계속 때리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껍데기가 벗겨지면 봄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은 봄이 돼서 비가 오면은 무름병균은 비가 오면 빗물을 헤엄치고 다니면서 껍데기가 벗겨진 마늘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봄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사실은 무름병이에요. 무름병이 왜 오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땅에 다니는 부분이 계속 겨울 동안 헤쳐져서 상체기가 나면 그 부분으로 무름병균이 치고 들어와서 가입을 시작합니다. 근데 마늘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파리가 쌓고 있고 그 안에 또 이파리 있고 그 안에 이파리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가에 있는 이파리부터 이렇게 가해를 합니다. 무름병균이. 근데 맨 가에 있는 건 이미 겨울 동안에 다 말라서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렇죠? 이파리 처음 나오는 건 바닥에 깔려 있고 두 번, 세 번째까지는 아마 깔려 있을 거예요. 겨울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파리가 있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나오는데 이파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주색으로 빨갛게 이렇게 색깔이 띄는 게 그게 무름병의 시작입니다. 그 무름병이 왜 빨갛게 저기 띄냐면 그 동그랗게 이렇게 말고 있어서 이파리가 옆병이 밑에까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무름병균이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가해를 하면 거기가 물러지잖아요. 마늘이 계속 자라죠. 물러있으면 그거 뚝 끊어져 버립니다. 물러서 썩어버리니까 마늘이 계속 커야 되고 뚝 끊어지면 물이 안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늘 이파리가 빨갛게 변하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무름병약을 주로 집중적으로 어디다 주셔야 되냐면 이 부분에 무름병약을 주셔야 되는 거죠. 땅하고 다 있는 부분. 땅하고 다 있는 부분에 무름병약을 주시고 이렇게 다 그 다음 한 3일 있다 가보면 마늘이 꼬들꼬들하게 말라있으면 무름병이 맞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한 번 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2번이나 3번 정도 무름병 약을 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봄에 2월, 3월 달에 그때는 비가 오면 이렇게 확 쏟아지는 비가 아니고 하루 종일 오죠. 이슬비가. 날은 춥고 이슬비가 하루 종일 오면은 틀림없이 무름병이 많이 옵니다. 그때는 무름병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월달 정도 되면 이제 마늘이 막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 같으면은 보통 3월 말, 4월 초쯤에서 아마 마늘 쪽이 생길 겁니다. 마늘 쪽이 4월 초에. 네, 마늘 쪽이 이제 생기고 막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그때쯤 되면 온도가 이제 쫙 올라가죠. 25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입마늘병이 이제 많이 오죠. 이 입마늘병 방제는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입마늘병을 방제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계속해서 이게 입마늘병은 나중에 처음에는 그 노랗게 이렇게 점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점이 생겨서 이렇게 번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입 뒷면에다가 새카맣게 곰팡이를 펴요. 여러분들 마늘 수확할 때 가보면 마늘 입 뒷면에 곰팡이 생겨가지고 얼굴 다 이렇게 새카맣게 문드려 놓죠. 그게 다 그 입마늘병 물이거든요. 근데 걔들이 심하면 마늘 그 조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늘 이파리가 말려 들어가면서 마늘 국과 같이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저장할 때 그 부분이 썩게 됩니다. 심할 경우는. 그래서 입마늘병은 초기에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싹이 이제 쪽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밖으로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데 요때 쪽이 안 나오는 것들은 100%가 다 이제 스펀지 마늘이죠. 똥마늘 된다는 거. 쪽이 안 나오는 거는 입형 분화가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스펀지 똥마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무름병을 다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무름병이 제대로 잘 안 잡히면 그게 늦게까지 무름병이 계속 끌고 올라와서 결국은 우리가 마늘 수확할 때쯤 보면 그 안에 그 점성질이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걔들은 수확해서 갖다 놔다 썩죠. 무름병이. 그래서 무름병균은 2월달, 3월달 그때 반드시 다 100% 잡으셔야 되고 나중까지 끌고 가면 결과적으로 그만 팔아먹지 못하는 그런 마늘이 생산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 스페인산 마늘, 대서 마늘을 8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쭉 심어봤어요. 심어보니까 8월 25일날 심은 게 한 95g 정도, 평균 이 정도 나왔고, 보통 중부지방에서 이제 9월 25일날 심어라 했더니 9월 25일 심는 게 약 80g 정도 내외 정도 되는 77.8g 정도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지역 마늘 10월 중순에 심지요. 10월 25일날 심는 거 50g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얘하고는 벌써 반 배 차이 나죠. 그럼 하나가 배 차이가 나면 전체 수확량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중부 이북 지방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늘 수량을 높이는 것은 결국 일찍 심어서 빨리 키우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근데 제 문제는 여기 경기도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부 지방에서 특히 이제 저희 서산 태안 지역에서 재래종 한지역 마늘을 심다 보면 육종 마늘 심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뿌리응애입니다. 뿌리응애가 제일 심해가지고 저희는 특히 이제 다 밭에다 심기 때문에 그 일찍 심으면 뿌리응애 발생이 그만큼 더 많아져요. 시간이 정확히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 3시간이죠. 3시 반까지입니다. 경축에 쪽에서 그때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일단은 마늘을 이렇게 일찍 심어가지고 내가 큰 마늘을 생산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마늘을 부직구로 씌워놔야, 부직구로 씌워놓든 그 일반 비닐을, 투명 비닐을 덮어놓든, 그렇게 덮어놓으면 일단은 겨울 동안에 바람이 막 치고 다니면서 마늘 이파리가 굉장히 말려요. 바람이 많이 치는 지역은 나중에 보면 이게 대만 남습니다. 이파리 다 마르고, 그렇죠? 근데 덮어놓으면 이파리 생산하는 부분까지 그냥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름병, 비닐이나 부직포가 이 마늘을 잡아주기 때문에 무름병이 훨씬 들어요. 비닐이나 부직포가 마늘을 이렇게 붙잡아주기 때문에 마늘이 많이 흔들리질 않아서 봄에 무름병도 훨씬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찍 심으시고
부직포나 비닐을 이렇게 덮으셔서 재배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량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추운 지역일수록 이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작년 겨울이죠. 이번 겨울이 아니고 작년 겨울이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저희 지역도 충남 지역에서도 청양 지역이 작년에 이제 대서마늘을 엄청나게 많이 심었는데 마침 심어놓고 나니까 무지하게 sus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늘을 처음 심으신 분들이 좀 배워가지고 심으셔야 되는데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그 옆에가 바로 공주니까 공주는 그냥 대충 심어놓고 가짜 꽂아만 놔도 돈이 되더라. 그러니까 마늘 논에다가 막 꽂아놓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겨울 되니까 청양의 공주보다 훨씬 춥습니다. 다 얼어 죽었어요. 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러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부직포를 이제 추우면 추울수록 이제 부직포를 이제 두꺼운 부직포를 덮긴 해야 되는데 두꺼운 부직포를 덮어주면 그만큼 햇빛이 투과를 못해서 수량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얇은 부직포 덮는 것보다 두꺼운 비닐 덮는 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투명 비닐 덮어주는 게 제일 좋고 투명 비닐 덮어주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저 방법은 18g짜리 제일 얇은 부직포 이렇게 덮어주고. 근데 추우면 추울수록 부직포 두께가 좀 두꺼워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우면 추울수록 이제 그 고온 저기 하셔야 되고 이제 수량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이 정도 차이가 나요. 2,800kg. 아까 50g 나왔던 1,500kg 나오는데 2,800kg 정도 그 수량 차이가 돼요. 그 8월 25일 날 마늘이 이 정도 되면은 10월 25일 날 마늘이 이 정도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적으로 보면 좀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마늘 이제 생기장 쪽에서 이제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제 벌마늘입니다. 어쨌든 대서마늘이 됐든 육종 마늘이 됐든 벌마늘이 돼서 마늘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특히 이제 재래종 마늘 같은 경우 벌마늘이 나왔다 그러면 100% 써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심한 경우는 이렇게 마늘 한쪽 안에 또 이렇게 막 왼쪽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늘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그런 마늘들인데 충청도 말로 요거는 이제 머리 푼다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푼다가 쫙 풀면 아줌마들 파마한 것처럼 그래서 머리 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요 밑에 있던 싹이 막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가 공간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마늘이 계속 밀려서 올라가 나중에 뻥 터지면 파마한 머리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벌마늘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유전적으로는 난지형 마늘보다 한지형 마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난지형 마늘은 어쨌든 생육 자체가 많고 생육이 강하고 대신 마늘 쪽이 많잖아요. 그렇죠? 육종 마늘은 말 그대로 육종 마늘이잖아요. 6쪽부터 시작을 하는데 스페인산 마늘 같은 게 기본적으로 10개 이상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벌마늘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마늘 쪽수가 적은 재래종 한지형 마늘에서 유전적으로 벌마늘이 많이 나오는 거고 또 난지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늘 쪽수가 많은 데다가 생육량 자체가 커요. 그러니까 마늘 하나하나 쪽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벌마늘이 될 확률은 많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비료를 과다하게 줬을 때 그때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마늘 이파리가 과다하게 막 크다 보면 마늘 이파리가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늘이 양분을 만드는 면적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장이 크다는 얘기예요. 공장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놓은 양분이 창고가 넓어야 갖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고가 넓어야 갖다 넣는데 공장은 큰데 창고가 없어. 결과적으로 옆으로 터져 나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창고가 좁다 보니까 옆으로 터져 나가는 게 결국 벌마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이
생산되는 양분보다 실제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작다.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이파리들이, 마늘이 양분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마늘이 어떻게 돼요? 그 양분을 다시 가지고 자라는 거죠. 싹이 위로 치고 올라가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생장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2차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추비를 보통 3월 중순 이전에 이제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추비를 늦게까지 계속 주게 되면 비료를 준다 그래서 애들이 바로 비료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료가 물에 녹아야죠. 그다음 땅속으로 들어가요. 얘가 빨아들여서 식물이 이용하는 데는 시간 잠깐이 오래 걸리는데, 비료를 늦게까지 줬을 때는 결과적으로 마늘이 그 비료를 계속해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벌마늘을 만들어내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마늘 심을 때 비닐버칭 기본적으로 타잖아요. 그렇죠? 마늘 심어놓고 비닐버칭 다 하잖아요. 그렇죠? 비닐버칭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비닐이 사실 그 땅의 온도를 상당히 많이 올려줍니다. 투명 비닐 같은 경우는 땅의 온도를 많이 올려주는데, 이제 그런다고 땅의 온도를 많이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검은 비닐을, 흑색 비닐을 많이 써요. 근데 흑색 비닐을 쓰게 되면 잡초는 확실히 들나죠. 빛이 안 들어가니까 잡초는 확실히 들나는데 땅의 온도가 겨울에 많이 떨어집니다. 겨울에 땅의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결국은 월동, 동해를 많이 받아요. 첫 번째 동해를 많이 받고, 두 번째로는 땅의 온도가 봄에 막 마늘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 땅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검은 비닐을 써도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검은 비닐가 그 투명 비닐보다 검은 비닐이 훨씬 더 생육이 떨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그분들이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 자체가 사질 토양인데, 땅 자체가 사질 토양이면 모래 성분이 많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을 주면 물이 빨리 들어가긴 하는데 다 빨리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해가 뜨면 굉장히 땅이 뜨거워지니까 빨리 땅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러면 마늘 입장에서는 거꾸로 따지면 땅 온도도 적당하고 물도 적당하고 해야 마늘이 잘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마늘 입장에 거꾸로 따지면 비 오면 빗물로 확 빠져나가 버리고, 더우면 막 갑자기 막 뜨거워지. 그러니까 마늘이 생기를 많이 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자손을 많이 만들어 놔야 안정적으로 후손이 생기니까. 그렇죠? 생육이 불량한, 생육 조건이 굉장히 불리했을 때, 그게 결국은 무슨 조건이냐면 모래 땅에서 재배할 때, 그때 되면 벌마늘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육중 마늘 같은 경우가 그게 많이 나오는데, 재래종 마늘 같은 경우가 마늘이 요만한데 다 벌마늘이에요. 그게 모래 땅에서 생산된 마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래 땅에서 생산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물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마늘이 한참 클 때가 언제예요? 5월달인데, 그렇죠? 4월 초에 마늘 쪽이 생겨가지고 막 이제 크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5월달에 쫙 늘어나야 되는데, 쫙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5월달 되면 비가 안 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물어, 5월달 되면. 근데 여기 경기도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민들은 논에 물을 일단 먼저 갑니다. 논에 물을 다 차고 그 다음 밭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밭에다 마늘 재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밭 마늘이 훨씬 더 수익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논으로 먼저 물이 가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면 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늘이 잘 클 수가 없죠. 그래서 4월달,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온도를 막 쫙 치고 올라가는데 비는 안 와요. 비는 안 오고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늘이 한참 커야 되는 시기에 물이 없으면 마늘이 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마늘을 잘 키우려면 우리가 열흘에 한 번 정도씩은, 최소한 열흘에 한 번씩은 20mm 비가 온다 생각을 하시고 물을 한 번씩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늘 물 주라고 그러면 스프링클러로 그냥 2~3시간 이렇게 돌리고 맙니다. 근데 마늘 뿌리를 캐보세요. 마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마늘 한참 자랄 때 마늘 캐보셨어요? 혹시? 얼마나 내려가요? 한 쪽 정도 내려가죠. 마늘이 이만큼 밑에 있고 그 밑에 마늘 밑에로 이만큼 내려가잖아요. 마늘 뿌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저녁에 스프링클러 틀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물을 주셔야죠. 뭘로 주시든 간에 하여튼 물이 땅속으로 확 내려갈 정도로 그 정도로 주셔야 돼요. 근데 분사옥수는 땅이 평평해야 돼요. 기울 위에 있으면 낮은 쪽은 막 이만큼 올라오는데 높은 쪽은 그렇잖아요. 펴지지 못하고. 그리고 마늘이 조그만할 때는 분사옥수가 되는데 마늘 막 무감씩 커 있으면 다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잖아요. 분사옥수가 잘 싸고 좋긴 한데 높낮이가 있으면 안 되고 걸리적거리면 안 되고 그래서 분사옥수가 조금 이제 쓰기는 좀 어렵지. 어쨌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스프링클러가 제일 이제 나은 편이고 어쨌든 한번 사놓으면 최소한 10년까지는 사놓으면 쓸 수 있으니까 스프링클러 한번 구입을 하셔서 쓰는 게 좋겠고 일단은 이제 물이 확보가 돼야 되죠. 용수가 용수가 이제 확보가 돼야 어쨌든 겨울에 밤새도 이렇게 틀어놓고 물 주고 해서 물이 한층 이제 내려갔을 때 또 한 열흘 정도 기다렸다가 또 비가 그래도 안 온다 그러면 또 한 번씩 주시고 이렇게 이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물을 자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한 번씩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물 줘봐야 껍데기만 젖고 말아요 물이. 그러면 막말로 병만 많이 나. 승질만 돋고 마늘이 커야 되는데 비 올라오고 나오는데 못 벗고 나갔는데 그냥 비 딱 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이 한참 자랐냐고 비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는 안 오고 그냥 저기 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때 입마늘병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입마늘 병균도 똑같아요. 물이 있어야 애들이 발화를 해가지고 마늘 잎 뒷면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건조하면 입마늘병이 안 나와요. 건조하면 병은 안 나요. 우리나라. 건조하면 병은 안 나고 대신 벌레는 무지하게 많이 생깁니다. 비가 많이 오면 벌레는 별로 안 생기고 병만 무지하게 나요. 그러니까 물을 잘못 주면 결과적으로는 병만 많이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입마늘병만 무지하게 납니다. 물을 그렇게 주면. 그러니까 차라리 물 주실 때는 그 20ml, 비 한 20ml 온다 생각하시고 그 정도 컵씩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또 한 번 주시고 이렇게 물을 컵씩 주시는 것이 마늘 생산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 마늘이죠. 네, 스펀지 마늘도 내내 이제 거의 작용 기작은 거의 똑같습니다. 스펀지 마늘도.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겨울을 지나고 나면 마늘이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면 겨울 동안에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어쨌든 이 이파리 끄트머리들이 되게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올라온 마늘 이파리들은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고 걔들을 제외하고 얘가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 나온 이파리 정도 될 겁니다. 세 번째 정도 이파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게 이제 이파리들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데 말라 들어가고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나오는 이파리들이 쭉쭉 위로 치고 올라가면 잘 자라야 되는데 애들이 계속 이파리가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게 문제죠. 이파리들이. 그러면 첫 번째로는 마늘을 이렇게 삽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캐보세요. 캐보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아다니면 마늘 뿌리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마늘 뿌리가 상하지 않게 삽 가지고 이렇게 막 캐보세요. 캐보시면 캐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살살 흔들어 보면 마늘 뿌리가 이미 다 상해 있는 거는 마늘 뿌리가 상해 있는 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뿌ring해가 먹어가지고 마늘 뿌리가 다 잘라져 있든지 뿌ring해는 거의 대부분이 요 마늘 뿌리 남은 부분 마늘 뿌리하고 마늘하고 그 사이 부분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마늘 뿌리가 이미 없어요. 뿌리에는. 근데 선충은 요 밑에서부터 갉아먹고 올라갑니다. 갉아버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마늘 뿌리가 다 흐물흐물 내려버려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잡아다 다 끊어져 버려요. 그게 선충 피해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워.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아까 이제 그 무름병균 같은 경우는 여기 땅에 닿는 부분, 요 부분이죠. 요분이 물러 있든가. 근데 요 무름병도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겨울 지나고 나서 흑색성 비핵병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흑색성 비핵병은 이제 요 그 마늘이 이렇게 주저앉을 정도 된다 그러면 걔도 요 부분이 다 썩어 있어요. 깨끗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요 부분도 마늘 뿌리도 깨끗하고 요 부분도 깨끗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면 그때 농약방은 뭐 그 복합비를 주라고 사정복비, 그렇죠? 영양제 주라고. 예. 그때는 영양제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뿌리가 멀쩡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응애 피해인지 이제 뿌리가 멀쩡하게 잘 자라지 못하면 일단 그놈을 가지고 센터로 가지고 가셔서 이게 응애 피해인지 선충 피해인지 무슨 피해인지 일단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그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닦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물러 있다 그러면 그건 병이죠. 그럼 무름병인지 흑색성 기능병인지 그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기는 다 멀쩡한데 이파리가 계속 내려간다? 그때는 미량요소가 결핍한 거예요. 땅에 양분이 결핍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그 사정복비 양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량요소가 들어가 있는 사정복비를 이렇게 몇 번 뿌려주시면 회복이 됩니다. 미량요소는 아주 작은 양이 필요하지만 그게 없으면 못 커요. 그래서 미량요소예요. 그러니까 미량요소를 이렇게 많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파리 끄트머리가 이렇게 계속 말려 들어갈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펀지 마늘이라고 그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가 잎편 쪽이 4월달 정도 잎편 쪽이 생겨가지고 마늘통이 막 커야 되는데 겨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생육이 너무 강하다 보면 애들이 잎편 쪽을 만들려고 생각을 안 해요. 막 크기만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스펀지 마늘이 생겨요. 마늘 쪽을 만들어 놔야 어쨌든 창고를 만들어 놔야 갖다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고를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막 공장만 이렇게 짓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들어갈 공장이 없기 때문에 마늘이 이제 그 스펀지 마늘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스펀지 마늘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마늘 쪽을 하나도 못 만들었을 때 이런 경우가 나오고, 어떤 놈들은 마늘 쪽을 2개, 3개씩 만들어 놓는 놈들 있어요. 쪽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막 12개씩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2개, 3개만 마늘 쪽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내 똑같아요. 마늘 갖다 캐다가 이렇게 놓으면 다 썩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마늘이 정상적인 마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 들어간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잎편을 다 만들긴 했어요. 마늘 쪽을 12개씩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너무 늦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남들은 4월 초에 다 만들어야 되는데 4월 중순 넘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마늘 캐는 시기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마늘 이파리가 말라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다 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때까지 양분이 차질 않았어. 뽑을 때는 몰라요. 이만큼씩 컸어. 큰 거는 다 뽑아서 딱 이제 일단 뽑아서 한 번씩 말리잖아요. 밭에서 한 3일씩 말리다 보면 마늘 쭈글쭈글해져 버리죠. 물 빠지고 나면 마늘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마늘 잎편 쪽이 늦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남들 3월 초에 생겨야 되는데 남들 다 생길 때 자기는 딴짓하고 놀다가, 그렇죠? 한 여름이나 이때 딴짓하고 놀다가 나중에 가서 마늘 쪽을 만들고 나니까 남들 입이 다 저장 다 끝나고 나는 이제 자러 들어갈 시간이야. 근데 얘는 잠잘 시간이 없어. 그렇죠? 캐는 건 다 똑같아. 마늘 일찍 생겼든 늦게 생겼든 캐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캐놓고 나면 나중에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스펀지 만화예요. 이제 대소만화의 제일 문제가 되는 스펀지 만화. 근데 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늦게 생기기 시작되는 조르셨어요? 거예요? 아니.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비료를. 생육이 너무 과하다.